지금 이 순간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정유화학 복합단지 한편에는 공사가 멈춘 거대한 부지가 있습니다. 크레인은 서 있고 굴삭기는 멈췄습니다. 1조 8천억 원, 서울 아파트 1만 8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 투입된 이 공장은 지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멈춰선 공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열쇠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 숫자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첫째, 600조 원입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도달할 규모입니다. 지금의 약 10배입니다. 둘째, 208kg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인 한 명이 1년 동안 버리는 플라스틱의 무게입니다. OECD 회원국 중 당당히 1위이고 2위인 호주가 100kg이니 정확히 2배입니다. 셋째, 0.1%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버리는 폐플라스틱 중 열분의 기술로 처리되는 비율입니다. 이 세 숫자가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면서 그것을 자원으로 바꾸는 기술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싸움의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50년대 인류는 기적의 소재를 손에 넣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무엇보다 쌌습니다. 음식을 담을 수 있었고 약을 보관할 수 있었고 자동차와 비행기의 부품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열광했고 어마어마하게 생산했습니다. 1950년에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연간 200만 톤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그 수치가 3억 6,700만 톤으로 불어났습니다. 70년 만에 무려 183배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 플라스틱이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뜯은 배달 비닐, 오늘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플라스틱 컵, 이온 음료 페트병, 이것들이 완전히 썩어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500년입니다. 조선 왕조가 건국되고 멸망할 때까지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분리수거를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씻어서 정성껏 분리수거한 플라스틱의 90% 이상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태워지거나 땅에 묻힙니다. 라면 국물이 조금만 묻어도,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재질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도 재활용 선별장에서 탈락합니다. 우리는 그저 쓰레기산이 쌓이는 속도를 아주 조금 늦추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잠깐만, 플라스틱도 따지고 보면 석유로 만든 거잖아. 그럼 이걸 다시 끓이면 석유로 돌아가는 거 아냐? 이것이 바로 열분해 기술의 시작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밀폐된 용기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산소를 완전히 뺍니다. 산소가 있으면 불이 붙어 재가 돼버리니까요. 산소 없이 300도에서 800도 사이에 열을 가하면 플라스틱을 이루던 긴 분자 사슬이 끊어지며 기체와 액체로 분리됩니다. 이것을 냉각시키면 놀랍게도 땅속 깊은 곳에서 시추한 원유와 성분이 거의 동일한 인공석유, 열분의 유가 만들어집니다. 쓰레기에서 석유를 캐내는 도시유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그 기름을 정제하는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나라. SK와 LG 같은 대기업들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특히 SK 지오센트릭의 청사진은 실로 웅장했습니다. 울산 남구 SK이노베이션 복합단지 안에 21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약 30개 넓이의 부지에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복합단지 울산 ARC를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조 8천억 원. 계획대로라면 2025년 말 완공되어 연간 32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1년 동안 버리는 비닐봉지 절반 이상을 이 공장 하나가 처리하는 규모입니다. 세계가 주목했고 대한민국이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심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청사진 뒤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냉혹한 현실의 늪이 그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건 돈 문제였습니다.
땅만 파면 쏟아지는 중동 원유의 생산 단가와 쓰레기에서 뽑아내는 엷은 해유의 생산 단가를 냉정하게 비교해보면 업계 추산으로 엷은 해유는 원유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 비쌉니다. 수거해야 하고 운반해야 하고 씻어야 하고 고열로 쪄야 하고 다시 정제해야 합니다. 공정이 복잡할수록 돈이 들어갑니다. 경제성만 따지면 처음부터 마이너스 사업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원료 수급이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걸러진 라면 봉지, 더러운 비닐들을 중소기업들이 엷은 해에서 1차 기름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SK나 LG 같은 대기업 정유공장에 납품하려면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PVC 성분, 즉 염소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수조 원짜리 초정밀 설비가 부식됩니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이 기준을 맞추려면 추가로 수십억 원짜리 정제 장비를 들여놔야 합니다. 그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기준 미달 기름을 들고 갈 곳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가장 황당했습니다. 기준 미달 기름이라도 난방연료로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막습니다. 대한민국법은 법에 이름이 올라있는 기름만 팔 수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이 목록 안에 없는 기름은 전부 불법입니다. 유해물질 기준치를 통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이 기름에 재활용 탄소연료라는 공식 이름을 붙여주고 선박이나 공장 연료로 쓰면 탄소 감축 점수까지 줍니다. 해외에서는 친환경 연료 대접을 받는 기름이 한국에서는 법에 없는 가짜 석유 취급을 받은 겁니다. 네 번째 타격은 외부에서 왔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까지 겹치면서 SK그룹 전체의 기존 석유화학 사업이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새로운 배터리 사업도 전기차 수요 정체로 기대만큼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룹 전체에 현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다섯 번째 결탄차는 파트너의 이탈이었습니다. 울산 ARC의 3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고순도 폴리프로필렌 추출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스가 합작법인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공사비가 지나치게 비싸고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초 복합 재활용 단지라는 꿈의 기둥 하나가 뽑혀나간 겁니다. 여섯 번째는 구조조정이었습니다. SK는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48년 된 제1원유분해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울산 ARC의 완공 시점을 무기한 연기로 돌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생태계 전체의 위기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납품처를 잃었고 규제의 벽에 막혀 다른 판로도 없습니다. 산업의 뿌리가 되어야 할 중소기업 생태계가 힘을 받지 못하는 사이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실패한 거 아닌가요?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잠깐 시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멈춰선 공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안 됐잖아,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시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을 뿐 방향은 맞다는 시선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숫자가 말해줍니다. 첫째, 맥킨지와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공통된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2024년 약 55조 원에서 2050년에는 600조 원으로 성장합니다. 연평균 7.4% 이상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기술을 선점한 나라가 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입니다. 둘째, 유럽연합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2030년부터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재는 유럽에 팔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냉장고 포장재든 CJ의 비비고 만두 포장재든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권고가 아닙니다. 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비싸 보여도 5년 뒤, 10년 뒤에는 이 기술이 없으면 물건 자체를 못 파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셋째, 한국의 기술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주도하는 연구사업단은 2025년 획기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열분해 기술은 투입한 플라스틱의 20-30%만 쓸 수 있는 원료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플라즈마 공정은 70-80% 이상을 에틸렌과 벤젠이라는 핵심 원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분리수거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섞인 쓰레기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LG화학은 충남 당진에 연산 2만 톤 규모의 열분해유 공장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재 0.1%에서 10%로, 처리량으로는 연간 9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SK 지오센트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멈추는 게 이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5년 뒤 경쟁사가 이 기술을 완성하고 600조 시장을 가져가는 걸 지켜봐야 한다면, 그때 가서 기술을 빌리려면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게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30년 이후 재생원료 규제로 한국 수출 기업들이 유럽에서 막치는 상황이 오면 그 피해는 보조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지금 울산의 멈춰선 공장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공장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민간 기업 혼자 감당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 기술이 품고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세 플라스틱은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에서 우리 아이들의 혈관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쓴 대가를 미래 세대가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돈이 안 됐지만 세상을 바꾼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광이 그랬고 반도체가 그랬습니다. 지금 멈춰선 건 끝이 아닙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열분해유가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정부의 보조금이 산업의 뿌리를 지탱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플라즈마 기술처럼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계속 쌓아나간다면, 언젠가 이 멈춰선 공장의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 쓰레기산은 보물산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석유 한 방울 없이도 세계 플라스틱 전쟁의 승자가 되는 그날을 저는 기다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